신하은의 세상은 빛 독촉 전화 소리로 시작되었다.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그 소리는 매일 아침 정확히 유감시에 그녀의 낡은 휴대폰을 울렸다. 신 사장님, 오늘까지 약속한 돈 입금 안 되면 내일 당장 공장에 빨간 딱지 붙이러 갑니다. 아시겠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혜우는 죄송합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이라고 빌었지만 전화는 가차없이 끊겼다. 그녀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좁은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봉제 공장을 내려다보았다. 해운 직물. 한때는 성실함의 상징이었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저 작은 공장은 이제 그녀의 가족을 짓누르는 거대한 십자가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1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막대한 병원비와 믿었던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해 회사는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갓 대학을 졸업한 혜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그녀는 공장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세상은 24살의 어린 여자에게 냉혹했다. 아가 괜찮아. 어머니가 방 안에서 기어나오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냥 다 포기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혜우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꼭.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내일이면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질 터였다. 바로 그날 오후 기적 혹은 악마의 거래와도 같은 제안이 찾아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들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이노베이트X의 김 집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저희 회장님 댁에 외아드님 강민혁 대표님과 우리 혜운 아가씨의 혼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혜운과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노베이트X의 강민혁. 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천재적인 두뇌와 비현실적인 외모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2년 전 끔찍한 자동차 사고 이후로 그는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사고로 인해 얼굴의 절반이 끔찍하게 망가졌으며 2다리를 모두 잃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남자는 이제 어두운 성에 갇힌 괴물이 되었다는 것이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김 집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혼사를 받아들이신다면 혜운 아가씨 댁의 모든 빚은 저희 쪽에서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가씨의 가족분들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사실 수 있는 생활비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명백한 거래였다. 그들은 돈으로 신부를 사고 있었다. 어둡고 상처 입은 아들을 돌봐줄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었다. 왜 하필 저죠? 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께서 직접 아가씨를 선택하셨습니다. 김 집사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과거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아가씨의 아버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인연 때문일 겁니다. 혜운의 어머니는 결사반대했다. 안 됩니다. 내 딸의 인생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혜운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미래와 길거리에 낳게 될 가족의 미래를 저울질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 괴물의 수발을 들며 살게 될지도 몰랐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갈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으로 가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집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결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심장처럼 울리고 있었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의 통장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돈이 입금되었다. 공장을 위협하던 모든 빚이 깨끗하게 청산되었다. 하지만 혜운은 그 돈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자신의 낡은 옷 몇 벌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 한 장만을 챙겼다. 김 집사가 보낸 차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그녀의 낡고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세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깊은 숲속에 자리한 거대한 성. 그곳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얼굴 없는 신랑의 집이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의 청춘과 사랑과 미래에게 조용한 작별을 고했다. 그녀의 희생의 대가는 가족의 구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 차가운 거래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을 듯한 깊은 숲속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아실럼, 아실럼. 안식처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한 한 남자의 선기자 감옥이었다. 신하윤은 차에서 내려 자신을 맞이하는 김 집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내부는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동시에 삭막했다. 높은 천장, 거대한 복도, 그리고 최고급 가구들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 같았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서재에 계십니다. 김 집사가 안내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혜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주 희미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혜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자신의 남편이자 인생의 주인이 될 남자를 만나게 될 터였다. 끔찍하게 망가졌다는 남자. 어두운 성에 갇힌 괴물. 서재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두꺼운 벨벳 커튼이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있었고 오직 희미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창가의 등을 돌린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검은색 실내복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얼굴 오른쪽 절반은 기괴한 모양의 흰색 가면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드러난 왼쪽 얼굴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기계처럼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얼굴이 궁금한가? 혜운은 숨을 삼켰다. 목소리마저 사고의 후유증으로 망가진 것일까? 궁금하다면 가까이 와서 보지 그러나. 돈에 팔려온 신부의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나도 궁금하던 참이니 그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그는 그녀의 선이나 희생 따위는 믿지 않는다는 듯 처음부터 그녀를 경멸하고 시험하고 있었다. 혜운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하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담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강민혁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혐오감에 질려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독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돌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드러난 왼쪽 눈은 차갑고 텅 비어 있는 듯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예리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내 조건은 간단하다. 그가 말했다. 첫째, 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둘째, 나의 사적인 공간, 특히 나의 침실과 이 서재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 셋째, 너는 오직 나의 수발을 들기 위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바라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부의 약속이 아닌 주인과 하인의 계약이었다. 알겠습니다. 해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가 오히려 민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그녀의 본심을 보고 싶었다. 김집사 이 여자에게 저택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당장 일을 시작하게 해. 그날부터 해운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아내가 아닌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대했다. 그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모욕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호출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들을 했다. 그는 그녀가 견디다 못해 돈을 요구하며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운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그의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더러워진 옷을 손수 세탁했으며 그가 휠체어로 이동할 때마다 곁에서 조용히 그를 도왔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이나 원망도 없었다. 그것은 거래의 조건을 이행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이었다. 결혼 첫날 밤, 해운은 저택의 동쪽 끝에 위치한 차갑고 텅 빈 손님용 침실에서 홀로 잠이 들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 안에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저택의 서쪽 끝 주인의 침실에서 강민혁은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졌다. 가면 아래 드러난 것은 흉측한 흉터가 아닌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고 차가운 이목구비였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다리로 멀쩡히 걸었다. 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얼굴도 장애도 심지어 목소리마저. 그는 방 안에 설치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손님용 침실에서 홀로 잠든 해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돈에 팔려온 자신의 어린 신부가 과연 언제까지 그 순진한 가면을 쓰고 있을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잔인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하우는 아실럼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시작되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끝났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한 사람 가면을 쓴 차가운 남편 강민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옷을 세탁하고 그가 머무는 공간을 청소했다. 이 모든 것은 계약 조건에 포함된 의무였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의 이행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식단이 영양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건강을 고려한 새로운 메뉴를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늘 같은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 있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염려했고 밤마다 따뜻한 물에 약초를 풀어 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돈에 팔려온 신부의 체념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진솔한 연민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믿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모든 선의가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해운이 곧 지쳐서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비난하거나 혹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가려 시도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의 가면을 쓴 얼굴을 쳐다볼 때에도 그녀의 눈에는 혐오감이나 동정심 대신 그저 담담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상처 입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처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었다. 그의 차가운 확신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노베이트엑스의 오 이사가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비밀스러운 결혼과 갑자기 나타난 이 어린 신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혜운을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겼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이사는 서재에서 혜운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새어나갈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의 위험성에 대해 암시했다. 그의 모든 말은 혜운을 겨냥한 것이었다. 혜운은 그 모욕적인 언세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조용히 차를 내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저택의 난방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생겼고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 집사와 사용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차가운 서재 안에서 민혁은 홀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함을 과시라도 하듯 추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때 혜운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담요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들려 있었다. 방이 춥습니다. 이러다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그녀는 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나는 괜찮다.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으십니다.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시면 보통 사람보다 천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 쪽은요. 근육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단순히 추우니까 담요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장애를 가진 몸의 상태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려한 것이었다. 저택의 그 누구도 심지어 김 집사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 앞에서 그가 쓰고 있던 냉소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혜운은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민혁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잠깐! 혜운이 돌아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가 조금 더 이 방에 머물러 주길 바랐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은 여전히 서툴고 차가웠다. 혜운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서재에 홀로 남은 민혁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담요의 따뜻한 온기와 공기 중에 남은 은은한 생강차의 향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서재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던 오 이사의 눈에는 위험한 질투와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저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혁의 굳건했던 세상은 밤마다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여자로 인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이것은 시험이다. 저 여자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위선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의 심장이 느끼는 낯선 온기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CCTV 화면을 통해 잠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감정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낮에는 저택에 머물고 밤에는 비밀 통로를 통해
본사로 출근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무리한 일정과 계속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누구에게도 특히 혜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차가운 가면을 쓴 채 밤늦게 자신의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열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다. 그는 약을 먹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저택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은 혜운이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만 서재 쪽에서 들려온 희미한 소리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복도로 나왔다. 서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그의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직감이 그 명령을 무시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민혁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가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의 왼쪽 얼굴은 땀과 열기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표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고열에 시달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아픈 사람이었다. 그녀가 부축하려 하자 민혁은 이성을 잃고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저리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특히 그녀에게 보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혜운은 그의 분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방황제로 그를 부축해 그의 침실로 옮겼다.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그녀는 김집사를 부르려 했지만 민혁은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아무도 부르지 마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병약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혜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탈수를 막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그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었다. 민혁은 열에 들떠 악몽과 현실을 오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년 전에 끔찍했던 자동차 사고, 자신의 눈앞에서 약혼녀가 죽어가던 순간,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자신을 쓸모없는 장애인으로 취급하며 등을 돌렸던 사람들의 잔인한 배신. 그의 모든 냉소와 불신은 사실 깊은 상처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모두가 날 떠났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고통 속에서 중얼거렸다. 혜운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모든 헛소리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땀에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무데도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지독한 악몽 속으로 스며든 유일한 온기였다. 열에 들뜬 그의 의식 속에서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는 마치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그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아주 오랜만에 고통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혜운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가면과 분노의 갑옷이 벗겨진 그의 진짜 얼굴. 그것은 괴물의 얼굴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외로운 소년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열은 기적처럼 내려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하게 잠이 든 혜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 간호의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과 여전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녀의 작은 손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깨져 내렸다.
죄책감, 고마움, 그리고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잔인하고 어리석은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순수한 선의가 그의 얼어붙은 불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지고 있었다. 강민혁이 고열에 시달렸던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가시 돋친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해운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던 복잡한 감정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려는 잔인한 주인 행세는 하지 않았다. 해운 역시 그의 가면 아래 숨겨진 연약한 영혼을 본 이후 그를 더 이상 어렵고 무서운 남편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보살핌에는 이제 의무감을 넘어선 진솔하고 개인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미묘한 변화를 위험한 후각으로 감지한 이가 있었다. 바로 오 이사였다. 그는 최근 강민혁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는 것과 그 변화의 중심에 저 순진해 보이는 어린 신부 신하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 이사는 자신의 야망에 그녀가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며 자신의 배를 불려왔다. 만약 강민혁이 저 여자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고 외부와 다시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해운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이노베이트X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반도체 기술 프로젝트 제우스의 기밀 정보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 중 일부를 경쟁사인 넥스트젠 테크에 넘길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정보 유출의 범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신부 신하운을 지목할 계획이었다. 그는 먼저 해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택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에게 과장된 친절을 보이며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여러 가지 가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녀가 기업 세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파악했다. 사모님께서는 대표님의 유일한 말벗이십니다. 대표님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사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는 해운의 선량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그녀에게 강민혁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간단한 서류 정리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물론 그 간단한 서류들 사이에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기밀 문서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해운은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매일 밤 민혁이 잠든 후에 서재에 들어가 오 이사가 남기고 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반역의 음모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오 이사는 자신의 덫에 마지막 미끼를 놓았다. 그는 해운이 평소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에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는 경쟁사 넥스트젠 테크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잡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 후 해운은 민혁과 함께 저택의 온실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열병을 앓은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해운이 달빛을 닮은 하얀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달맞이꽃. 민혁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냉소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 해운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전보다 한 뼘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그들의 운명 위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 이사는 넥스트젠 테크의 임원에게 프로젝트 제우스의 설계도가 담긴 USB를 건네고 거액의 돈 가방을 받아 챙겼다.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었다. 그는 돈 가방의 일부를 혜운의 개인 계좌로 익명 송금했다. 마치 그녀가 정보 유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혜운의 노트북에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그녀가 넥스트젠 테크의 서버에 접속한 것처럼 거짓 기록을 남길 터였다. 모든 증거는 이제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재를 정리하던 혜운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남편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타자를 치는 그 순간 그녀의 노트북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녀를 향한 차가운 덫이 철컥 하는 소리를 내며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노베이트X의 차세대 기술인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인 넥스트젠 테크로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경제지에 한 면을 장식했다. 이노베이트X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저택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김 집사는 창백한 얼굴로 사태를 보고했고 강민혁은 휠체어에 앉아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분노의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오 이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택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는 서재에서 강민혁과 김 집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걱정하며 곁을 지키고 있던 혜은이 보는 앞에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오 이사가 밤새도록 조작해낸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혜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익명 송금 내역, 그녀의 노트북에서 넥스트젠 테크의 서버로 접속한 것처럼 조작된 로그 기록, 그리고 그녀가 최근 오 이사에게 회사의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용인들의 증언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런 짓을. 오 이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하며 모든 화살을 혜운에게 돌렸다. 그는 그녀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대표님의 장애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혜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왜 이런 함정에 빠져야 했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선의가 이제 그녀를 배신자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 집사는 당황하며 혜운을 변호하려 했지만 오 이사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쏠렸다. 그의 가면 아래 드러난 왼쪽 눈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가 막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이 여자를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배신자로 낙인 찍고 내쫓을 것인가? 오 이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민혁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혜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꺾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지켜봐온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돌봐주던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들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의 세상을 바꾸려 하는 이 여자를 제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이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휠체어에 부착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기계처럼 변조된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집사 당장 본사에 연락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전해. 그의 말에 오 이사와 김 집사는 물론 해운까지 모두 경악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년 전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표님, 하지만 대표님의 몸 상태가. 오 이사는 당황하며 그를 말리려 했다. 그의 계획은 민혁이 계속해서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민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몸 상태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하얗게 질린 해운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단단한 믿음이 실려 있었다.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테니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내 곁에만 있으면 돼.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를 버리는 대신 그녀를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 뒤에 숨어 세상을 시험하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2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 이사는 자신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느끼며 자신이 거대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노베이트X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약속된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회의실의 육중한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난 2년간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베일에 쌓인 총수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이사는 겉으로는 비통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마무리될 순간을 기다리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민혁의 손으로 직접 신하운을 내치게 만들고 회사의 모든 혼란을 수습하는 유능한 해결사의 역할을 차지할 작정이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김 집사가 먼저 들어와 길을 열었고 뒤이어 강민혁이 탄 휠체어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 절반은 여전히 기괴한 흰색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창백하지만 꺾이지 않는 기세의 신하운이 휠체어를 밀며 함께 들어섰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태양처럼 빛났던 남자의 끔찍한 몰골과 그 옆에 선 젊고 아름다운 아내. 비극적인 그림이었다. 모두 앉으시죠. 강민혁의 변조된 기계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이동해 해운을 자신의 바로 뒤에 서게 했다. 오 이사가 가장 먼저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프로젝트 제우스의 유출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고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이사들 앞에 제시했다. 그는 교묘하게 이 모든 비극이 순진한 얼굴을 한한 여자 신하은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몰아갔다. 이 모든 증거들이 사모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해운을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오 이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강민혁이 그녀를 내치는 마지막 결정만 내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대표님, 오 이사가 민혁을 압박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면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사들의 압박과 등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는 해운의 희미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해운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기괴한 가면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벗어던졌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가면 아래 드러난 것은
끔찍한 흉터가 아니었다. 2년 전보다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진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고 차가운 이목구비였다. 그 경악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는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두 팔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모습의 이노베이트 X의 젊은 왕 강민혁 그 자체였다. 이게 무슨. 오 이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강민혁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오 이사, 당신의 영의는 아주 훌륭했소. 하지만 진짜 배신자를 가리키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는 옆에 서 있던 김 집사에게 눈짓했다. 김 집사는 회의실의 스크린에 지난 밤새 그들이 준비한 방역의 증거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오 이사가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내역. 그리고 그가 해운의 노트북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된 저택의 비밀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오 이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를,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것이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다. 강민혁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 직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오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결국 힘없이 끌려나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진짜 주인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혜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그녀의 진심, 그녀의 연민, 그녀의 보살핌이 모두 그의 잔인한 시험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녀의 눈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강민혁은 이사들을 향해 차갑게 뒷수습을 지시하고는 곧바로 그녀를 뒤쫓았다. 그는 이제 회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마주해야만 했다. 바로 자신이 사랑에 빠져버린 한 여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싸움이었다. 강민혁이 회의실을 뛰쳐나왔을 때 신하은은 이미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그녀의 모든 진심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녀가 연민하고 걱정하고 어쩌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단출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기만으로 가득 찬 성을, 이 잔인한 남자를 떠나야만 했다. 혜은 씨, 방문을 열고 들어온 강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고 그의 두 다리는 멀쩡하게 바닥을 딛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사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냉철한 카리스마 대신 절박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비켜요. 혜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괴물이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모든 변명을 버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 앞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2년 전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고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진짜 상처는 그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그는 사고 직전 그의 약혼녀가 자신의 돈만을 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다. 그 배신은 그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특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의 선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 잔인하고 어리석은 시험을 계획했다.
돈이 아닌 상처 입고 망가진 자신을 봐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다고. 나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게 아니오. 내 멋대로 당신이라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거지. 당신의 진심이 내 썩어빠진 불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요. 그는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가 열병에 시달리던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날 밤, 이미 자신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제발 떠나지 마시오. 당신이 떠나면 이곳은 다시 나 혼자만의 감옥이 될 거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나를 혼자 두지 마시오. 그는 애원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고.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그 약한 남자가 바로 진짜 자신이라고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우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로 들끓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은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 아니라 그 가면 아래 숨어있던 외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아닌 용서와 연민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후, 아실렴은 더 이상 어두운 요새가 아니었다. 무거운 커튼은 걷히고 저택의 모든 방은 햇살로 가득 찼다. 혜운이 직접 가꾸기 시작한 정원에서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는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노베이트엑스를 이끄는 존경받는 CEO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 전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혜운은 단순히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조언자였다. 그녀의 따뜻한 지혜는 민혁이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리더가 되도록 이끌었다. 민혁은 혜운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작은 직물 공장에 투자하여 최첨단 기술을 갖춘 성공적인 회사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도 가면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아직도 그날의 내가 괴물처럼 보이시오.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이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내 눈에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남자로만 보여요. 두 사람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시험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갈 달콤한 인생만이 남아있었다.